네, 한경코리아 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톡 쏘는 기자들 6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떼 삼성, 요즘 삼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삼성전자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의 기자를 모셨습니다. 사실 기자라고 하기도 제가 송구한 게 정말 모시기 힘든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실장이 자리를 하셨고요. 아마도 이 현직 기자 중에서는 삼성을 가장 오래 알고 또 이 교류를 해오시고 취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삼성에 취재를 하고 계신 이제 황정수 기자를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맡고 있는 조일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약 한 8, 9년에 걸쳐서 삼성그룹을 출입했습니다. 한 출입처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는 거는 조금 관례에 맞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삼성이 또 워낙 중요한 출입처였고 변화가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핵심 기업이다 보니까 뭐 삼성공화국 논란도 있었고 중간에 삼성 특검 사태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취재할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오랫동안 또 남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황정수 기자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지금 한 3년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훈 선배께서 출입을 하시면서 이 삼성전자 기틀을 잘 닦아놔서 그 이후로 이제 몇 번의 선배들을 거쳐서 이제 기틀은 내가 닦은 게 아닌데. 예. 취재의 기틀. 예, 취재 기틀을 그대로 이렇게 노하우를 다 받아서 삼성을 다른 기자들보다 좀 수월하게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잘 말씀드리도록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배워야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우리의 주식시장을 좌우할 삼성, 이 삼성전자의 과거, 현재 두 분과 함께 라떼 삼성, 요즘 삼성, 그리고 나아가서 삼성의 미래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간단히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이 이제 삼성이 됐잖아요. 벌써 몇십 년의 역사가 된 기업인데 그 사이에 삼성의 시총이라든가 이 어떤 숫자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시총이 한 400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4위 정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1등이 엔비디아고 2등이 이제 TSMC고 3등이 브로드컴, 이제 4등이 삼성인데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빠진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상당한 위치에 일단은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과거에도 선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관심이 많았었나요? 언제나 정권가의 투자 추천 1순위는 삼성전자죠. 항상 그랬죠. 근데 저는 조금 낯선 게 그 시가총액 개념으로 주가를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02년 얘기를 하면 벌써 20년도 넘은 일인데 그 당시에는 주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동종업계 인텔이나 엔비디아는 그 당시에 뭐 보잘것없는 회사였습니다. 뭐 인텔이나 이런 데하고 삼성 주가를 비교하거나 또는 인텔에 투자를 하겠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중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50대 1로 액면 분할이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제 주가가 7만 원이라고 하면은 7 곱하기 50 삼성전자 주가가 350만 원이구나. 이렇게 자꾸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7만 원이면은 옛날 기준으로 350만 원이고 제가 아마 2002년에 출입할 때 되면은 한 20만 원대, 30만 원대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10배 이상 올랐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법 큰 수익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삼성전자 주가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2년에 삼성전자 출입을 회사로부터 명받아서 나갈 때 제 앞에 나갔던 선임 기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왔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삼성전자는 반도체다. 2002년에요. TV도 아니고 가전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나오던 휴대폰도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제 B2C 영역에서 일반 소비재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반도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지금도 뭐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뭐 별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한 10년 가까운 그 취재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기술의 고도와 흐름을 쫓아간다는 게 여간 또 힘든 일이 아니고 또 그걸 독자들에게 또 알기 쉽게 전달을 해야 되니 고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가 2002년이었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 좀 이제 해안이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당시와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들은 어떤 거였나요? 2000년에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하게 되죠. 거기에서 삼성이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 게 2004년이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4조를 넘었어요. 보통 이 삼성전자가 돈을 아주 많이 벌면은 1년에 한 4, 5조 정도, 그것도 반도체 중심으로 벌 때인데 분기이익이 4조를 넘어선 거죠.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 당시로는 실적이었고, 그 평소 뭐 그렇게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큰 말씀을 안 하던 이건희 회장조차도 너무 잘했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4조 원의 이익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때는 그 4대 천왕이라고 이제 삼성 사람들이 얘기하는 4대 사업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가 당연히 있는 거고, 두 번째가 TV가 있었어요. 세 번째가 휴대폰이죠. 그 휴대폰이 지금의 갤럭시 휴대폰이 아니라 애니콜이죠. 애니콜.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 노키아가 세계 1위를 하던 시장에 삼성이 한 2등 내지 3등 정도로 포지셔닝을 하고 애플의 아이폰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네 번째가 디스플레이예요. 지금 이제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 앞에는 이제 디지털 TV라고 하죠. LCD TV, LED TV. 지금 뭐 OLED라고 얘기도 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요 4개 사업부를 4대 천왕이라 그러고, 이 4개 사업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세계적 흐름에 편성해서 이 4개 부문 모두가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죠. 삼성이 세계 전자산업을 리드하기 시작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경계성 보도가 쏟아지고, 실제로 그해 일본 전자산업의 10대 전자기업의 영업이익을 합한 것과 삼성 단일 기업이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리고 소니를 벌써 앞질렀죠. 그래서 2004년이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들이 많이 앞다퉈서 삼성 소니 앞질렀다, 소니 아성은 무너뜨렸다고 이제 저희 환경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소니 TV에 엄청난 그 열광을 하던 저 집에 소니 TV 들여놨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시대에 그 소니를 삼성이 이겼다는 거는 굉장히 감개무량한 일이고, 그리고 TV 쪽만 놓고 보면은 소니만 보고 쫓아왔고, 그리고 그 당시 소니는 게임 회사도 있었고 LCD 디스플레이 사업도 있었고 전 세계가 소니를 쫓는 시대였죠. 그 소니를 이겼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언론 보도가 이제 쏟아지니까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 홍보팀을 혼을 많이 냈다 그래요. 왜? 우리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 소니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때 잠깐 실적으로 이겼다 그래가지고 마치 일본 전자산업 전체를 이겼다고 일찍 축배를 들면 안 된다. 그런 경계성. 그리고 실제로 원천 기술이나 소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삼성이 갈 길이 멀다. 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 홍보팀이 뭐 일부러 그렇게 뭐 홍보를 안 해도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소니의 위상이 그 당시에 그만큼 크고 대단했다. 누구라도 기사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다. 괜히 이건희 회장님이 죄 없는 삼성전자 홍보팀을 질책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20년 정도 된 일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일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굉장히 선명하게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게 2004년의 일이고 2005년인가 2006년에 마침내 TV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리고 TV 세계 1위가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죠. 그 전에 D램 세계 1위는 1992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D램은 40년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지만 그게 미국이랑 경계선 바깥을 넘어서 퍼지기는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리만 터지고 나서는 이제 아이폰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삼성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장점은 판매망이 전 세계적으로 뭐 170개국? 이미 가전을 팔고 이랬던 거죠. 그렇죠. TV도 팔고 가전도 팔고 해서 전 세계 뭐 생산법인, 판매법인, 유통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지구촌을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 이제 강점이 있었고, 개발자들의 신제품 개발이 굉장히 왕성했어요. 스마트폰 전 단계 얘기이긴 합니다만 1년에 뭐 300개의 신제품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맞춤형으로 뿌리는 거죠. 기능과 사양을 조금씩 달리해서 생산력도 높았지만은 서로 다른 사양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애플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발빠르게 채택을 해서 애플 입장에서는 징글징글했던 모양이에요. 삼성의 그 스마트폰 추격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특구 소송으로까지 끌고 가서, 그리고 미국 법원으로 끌고 가서 삼성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이고 곤혹스럽게 하고 기업적 전략적 이익도 많이 이제 챙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또 그 기간에 손발이 조금 묶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특허 소송 때문에 삼성이 고생을 또 많이 했다. 요즘 얘기도 조금 듣고 싶은데 아까 그 네 가지 분야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출입하는 입장에서 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크게 가장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TV,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각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삼성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15년 거의 뭐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삼성의 주요 사업이 이 네 개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안에서 뭐 D램이 진화가 하고 휴대폰이 일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이 되고 뭐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 네 가지 사업 구조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이게 핵심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물론 15년, 20년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신사업을 발굴을 못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좀 들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사업에서 지금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건 맞는데 아까 우리 선배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소니를 이겼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이제 기자들이 신났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안 좋은 기사들, 그러니까 조금 우울한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TSMC의 매출 1위 내줬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애플은 넘사벽 아니면 뭐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공세 뭐 이런 기사들을 사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지금까지 잘 해오긴 했는데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좀 흔들리는 시기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약간 과거의 소니처럼 다른 또 경쟁자들의 경쟁을 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또 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한창 성장할 때 이제 선배께서 출입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도 물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건 맞는데 1위 자리를 갖게 되는 것보다 수성하는 게 더 어려운 건데 지금 수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문서에다가 쓸 때 NN사라고 쓴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넥스트 노키아. 노키아가 사실 삼성한테 자리를 내주고 완전히 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도 자기들한테 밀려서 노키아처럼 될 것이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자기네들 문서에 NN사 삼성이라고 안 쓰고 물론 지금 뭐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서서히 조금 그 애플과의 경쟁에서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 하면 갤럭시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약간 이제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젊은 세대들은 국내에서 너무 아이폰을 선호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제가 이제 미국에 갔더니 진짜 삼성의 영향력이 좀 적더라고요. 휴대폰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삼성 갤럭시가 이 애플의 아이폰과의 경쟁에서는 뒤집기 힘든 판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원로께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이미 낮아진 시장에서 몇몇의 글로벌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면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죠. 삼성 스마트폰의 수익률이 글쎄 5%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5%가 10%는 안 넘을 것 같은데 10% 넘을 때도 아마 있겠죠. 근래 몇 년은 10% 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가전도 도전을 하죠. 적자를 낸다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국내에서는 LG전자가 또 워낙 잘하고 있고 세계적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생활가전을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생활가전도 좀 반도체 이런 데 비해서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고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전장도 잘하고 있느냐 저것도 썩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만이란 회사를 한 9조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내부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동안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2000년대 들어서 단기 피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년이고 그리고 이제 리만 브라더스 위기를 극복하고 애플 아이폰과의 격전을 치르고 또 아이폰과 대등한 승부를 하면서 2012년에 또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매출을 한 200조 정도 했어요. 그때 매출 200조가 2022년에 오면 300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매출이 50% 성장한 건데 이게 성장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워낙 이제 규모가 모수가 크니까 100조 늘어난 것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그 10년 동안에 얼마나 성장했을까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 100% 이상 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삼성의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의 정체가 좀 왔구나.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 불행하게도 이건희 회장께서도 쓰러지시고 끝내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이재용 회장님도 뭐 사고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그 시기하고 겹치죠. 스마트폰 사업의 장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논할 만한 자료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태로는 그동안에 2000년대, 2012년까지 보여줬던 폭발적인 성장세를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 하고 조금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출입 기자로서 보는 판도는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MX 사업부에서 정말 그 애플과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의 우위라고 볼 수 있었던 게 하드웨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애플보다 좀 나았던 것 같고 애플은 이제 그런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디자인, 뭐 이미지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갤럭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그런 생태계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애플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다 이제 아이폰 쓴다 그러고 갤럭시 쓰면 왕따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제 하드웨어 경쟁력도 사실 애플한테 많이 따라잡혔거나 뒤집어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는 그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칩도 만들었었고 뭐 퀄컴 칩도 갖다 쓰고 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애플도 원래 예전에는 뭐 그렇게 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0몇 년 됐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A15 바이오닉, 뭐 A16 바이오닉 뭐 이런 식으로 칩 이름을 애플이 자기들이 짓는데 이건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TSMC의 생산을 맡겨서 자기도 핸드폰에 쓰거든요. 이 칩 성능이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퀄컴이 만든 칩도 뭐 압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하드웨어적인 좀 측면에서도 좀 많이 뒤집힌 것 같고 삼성이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좀 뒤집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폴더블, 뭐 스마트폰 접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없던 시장을 좀 개척하려고 이제 상당히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선배도 그 접히는 폴더블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이제 앞으로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나온 그 갤럭시 G 플립 외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개선에 더해서 이제 갤럭시가 약간 그런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 갤럭시를 써야지 좀 뭐 힙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봤던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유럽에서는 이 폴더블 폰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한번 언팩 행사를 작년에 했었는데 갤럭시가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접히는 폰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틱톡 이런 거 쇼폼 영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쇼폼 영상 찍기에 제일 좋은 폰이 폴더블 폰이다. 아무데나 이렇게 세워놓고 앞에서 춤추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저도 삼성이 젊은 사람들한테 좀 애플처럼 힙한 이미지를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들긴 했어요. 결국에 지금 이게 우리 미래 세대가 계속 좀 갤럭시가 힙하다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보도 보면 좀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폰 쓰고 있어서 좀 할 말은 없는데 우리 정 기자님도 아이폰을 쓰시는 그래서 좀 약간 할 말이 제가 없긴 한데요. 현재 삼성을 담당하는 기자가 저 포함해서 3명인데 제 이제 후배 2명은 삼성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스마트폰을 잘 못 꺼내 놓습니다. 왜냐면 아이폰을 쓰거든요. 네. 삼성 분들이 항상 이거 좀 바꾸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태계에 종속이 되면은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안 웃음을 짓고 계셔서 아니 폰을 가지고 뭘 하는데 생태계에 종속이 됩니까? 전화하고 문자 보고 카톡하고. 근데 앱이 이제 보통 이제 스토어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앱스토어, 애플의 앱을 제가 계속 쓰다 버릇하면은 또 이 갤럭시를 사면 완전히 새로 가야 되고 이 사실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또 갤럭시 그 삼성페이가 너무 편리하지만 애플도 이제 애플페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애플페이 쓰던 사람은 또 이게 편해지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약간 애플의 실드를 제가 쳤는데 근데 아니 이제 도저히 못 참겠네.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놓고 보면은 삼성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애플이 워낙 잘합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워낙 강력한 기업입니다. 애플은 자기 공장도 하나 없잖아요. 부품 R&D 하는 엔지니어만 2만 명 두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전체 R&D 인력이 한 10만 명 되는데 그중에 2만 명이 부품 R&D만 해요. 그리고 자기들 공급망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휴대폰에 애플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중국의 팍스콘도 그렇고 저기 말해서 자기들의 하청 공급망에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근데 휴대폰은 보면은 신제품이라도 사실은 뭐 접거나 이렇게 껍데기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 모양은 똑같은데 계속 뭔가가 바뀌는 모양이 그 안에. 그게 이제 그 2만 명의 그 R&D 인력이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하거든요. 그런 기업을 삼성 보고 이기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두 번째는 또 애플이 한국에서 본사 두고 있었으면은 저만큼 했겠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대 미국 시장이 표준입니다. 첨단 기술은 미국 시장을 아이폰이 석권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도 지배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태평양 저 멀리 건너가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을 석권했으면 좋았겠지만 하필이면은 애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난 게 어떻게 보면 불운이고, 그리고 사실은 스마트폰의 원조는 애플 아이폰 아닙니까? 추격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남겨놓은 그 거대한 문화적 유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삼성이 무엇이 부족하다 딱딱 야박하게 지적하기보다는 삼성이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과 마저 물러나면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 하나와 수십 개의 중국산이 격돌하는 이상한 시장이 돼버릴 건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 딸려있는 국내 생태계, 국내 산업 기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삼성 스마트폰의 글로벌 진격을 계속 응원하고 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 젊은 세대가 아이폰 쓰는 거 가지고 탓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로 먹고 사는 기반,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지, 우리가 지금 벌어들인 소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 원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의 교환 비율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삼성이 사라지면 애플과 이제 수많은 중국 업체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저께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봤어요. 이제 화웨이가 원래 미국이 중국을 지금 계속 견제하고 통제를 하면서 이 화웨이가 사실상 이제 첨단 휴대폰은 못 만드는 게 아닌가 했는데,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7나노 칩이 들어가 있어서 미국의 규제를 전부 뚫고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 중국이 그런 규제도 다 뚫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화웨이의 이번 그 휴대폰 이거는 우리 뭐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휴대폰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보시나요? 화웨이가 상당히 강력한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규제를 해서 완전히 주저앉히기 전만 해도 통신 장비로 원래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스마트폰도 정말 잘 팔렸었고 유럽에서,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아까 말씀드린 AP라는 반도체도 하이실리콘이라는 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해서 TSMC나 뭐 이런 데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인가요? 독일 이파라는 전시회에 갔을 때 화웨이 사장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세계 최초로 5G가 가능한 AP를 개발해서 양산한다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화웨이란 기업이 이렇게 녹록한 기업은 아니었고, 과거에도 물론 그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고전을 했지만 그 정도 칩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7나노 칩이라고 해서 많은 그 기자들이나 외신에서 나오기를 이게 무슨 최첨단 칩이라고 막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데, 사실 이거는 2018년이나 2019년에 이렇게 통용이 되던 그때 당시에 최첨단 공정이 7나노였고, 지금은 사실 첨단이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려운 수준의, 지금은 파운드리는 보통 3나노 예, 양산을 예, 하죠. 3나노로 차이가 좀 예. 있습니다. 지금 2나노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7나노 칩은 최첨단 공정이 아니고, 그다음에 계속 언급이 되는 SMIC라는 그 중국 파운드리 기업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7나노 공정을 할 때 뭐 EUV라는 네덜란드 ASML이라는 그 반도체 장비 업체가 만드는 그 노광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그 중국 수출을 막았는데, 다른 장비를 활용을 해서 SMIC라는 기업이 계속 7나노 공정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 달 전에 이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7나노 공정으로 화웨이의 칩을 만들었다, SMIC가. 이거는 엄청나게 이렇게 놀랄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 중국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경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치 뭐 한국 기업들이 큰일 났다, 뭐 이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장비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EUV라는 장비를 전 세계 100% 독점을 하고 있어요. ASML 장비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쳤을 거다.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웨이가 앞으로도 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를 뚫고 자체 생존과 또 나름대로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겠지만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이 꽁꽁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또 상당한 반사의 기회로 작용을 할 거다.
사실 뭐 미국이 뭐 한국 도와주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이미 1985년에 그 일본과의 그 무역 협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자 협정이라는 걸 맺었죠. 그래서 인위적인 앵고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확장을 틀어막습니다. 1992년에 삼성전자 D램이 세계 1위를 마침 하게 되는데 85년 플라자 협정 이후에 손발이 묶인 일본 반도체 업계 그 틈새를 삼성이 기민하게 파고들은 효과를 또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상당히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또 일본에서 온 것이기도 하고요. 일본 기업들이 자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 강력한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일본의 견제 수단으로 삼아서 대항마로 키워야 되겠다는 또 뭐 그런 전략적 포석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찾아온 그 기회를 굉장히 크게 성공시킨 그게 이제 삼성 반도체 역사고요. 지금의 그 미중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반도체 봉쇄 이게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또 하나의 그 운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미 확고한 세계 1위 위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약한 게 이제 파운드리 분야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LSI 분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도 좀 약하죠. 그동안에 잘 못했던 거를 이제 좀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TSMC 얘기도 하고 일본이 또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간이 합동으로 엄청난 또 재원을 투입하고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반도체 산업은 다시 일어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그 한국에 뒤처진 그 공백이 있었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요. 우리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생태계가 없던 곳에서 갑자기 그 첨단 인력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우리 따라오려면 제법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빨리 추격하고 우리의 강점은 다져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그 우리나라의 또 전략 산업이고 또 국가 그 안보의 근간이 되는 그런 위치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왜 타겟으로 삼았냐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탈취해 간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본 게 시작이거든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그 초미세 공정으로 진화하게 되면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 거다. 이게 미국의 그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거든요. 중국은 당연히 공산 정권이고 지도자가 전체주의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은 국가가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봉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군사기술이 첨단화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반도체처럼 이거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된다. 천우 신조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또 이 삼성 뭐 신사업 이런 쪽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최근에 그 삼성의 주가를 들어올렸던 뉴스가 일단 엔비디아, 요즘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의 HBM을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납품을 할 것 같다. 지금 하게 됐다. 요거에 지금 한경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였죠. 그래서 요것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핫한 로봇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삼성은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나,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보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사실 그럴 만한 뉴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HBM을 삼성이 안 했던 건 아닌데 지금 세대, 그러니까 HBM3라는 그 제품 관련해서는 그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엔비디아에 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뒤처졌던 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노력의 결과 엔비디아로부터 그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조만간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뭐 사실 금액이 얼마 지금 현재로서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매출의 10%또 안 될 수도 있는데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수량은 뭐 1%대라는 말도 있고 근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10% 정도 앞으로 이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뭐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도 이 엔비디아라는 큰 고객사를 확보하게 됐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 이런 것처럼 전통적인 그 삼성의 주력 사업인 D램에서도 자꾸 새로운 반도체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HBM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그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연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AI를 연산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이 지금까지는 주변부였다면 조금 중심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일단 개발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바이오 쪽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뭐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뭐 사실 삼성전자 안에 이제 로봇 담당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까지는 아니었고 로봇 사업팀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 많은 시제품들을 내놨었죠. CES 때도 이렇게 조그만 그렇게 뭐 부르면 쫓아오고 뭐 이런 로봇도 공개를 했었고 뭐 최근에는 이재용 회장께서 뭐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뭐 인간을 닮은 로봇을 개발하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뭐 혼자서 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런 기업을 이제 나중에 인수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고 실제로 이제 콜옵션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삼성이라는 조직이 워낙 또 대단한 조직이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안에서는 뭐 이것저것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 황정수 기자가 얘기한 그 HBM 기술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사에 뒤처졌다 그런 표현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처졌다기보다는 그 기술을 갖고 고객을 만나는 타이밍을 먼저 빼앗긴 거 아닌가. 첨단 기술 경쟁의 세계에서는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또 대체로 알고 있죠. 초격차를 내면서 앞서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한 번씩 허를 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좀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뭐 엔비디아가 됐든 어떤 고객사가 됐든 그 반도체 품질을 비교해보고 아마 더 나은 것을 계약을 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부는 뭐 지금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신규 사업을 찾기가 사실은 마땅치 않죠. 할 거는 뭐 많죠. 사업은 많은데 지금 매출이 300조가 되는 회사가 뭐 3조짜리를 찾아서 신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300조 정도 되면은 한 50조, 뭐 30조, 50조, 100조 이렇게 돼야 신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 테크 기업들의 그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 그 몸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M&A 기회도 사실은 별로 없고 마침 또 반도체 불안까지 겹쳐가지고 현금 창출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M&A를 해서 새로운 사업, 관련 매출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정석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상은 비싸지고 자금력은 예전만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테크에 대한 그 밸류업이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회사의 가치를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높게 쳐주는 이유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그래도 어쨌든 범용 기술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는 시장의 인식 그리고 과거부터 있던 거 아니냐. 근데 TSMC의 사업은 워낙 독보적이고 앞으로도 경쟁자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시각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뭔가 그럴듯한 신사업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뭘 하라고 옆에서 주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뭐 당장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한 30주짜리 새 사업을 해봐라. 없죠. 세상에 그런 게 갑자기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30조를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30조짜리 기업을 M&A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좀 안팎으로 고민이 많을 텐데 우선은 기존 주력 사업을 고도화 첨단화 해가면서 소위 말해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약점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그 기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숙 산업화 돼가고 있는 분야에 과감한 구조 개편 참 말은 참 쉬운데 뭐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체질 강화, 체질 개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같은 제조업이라도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이제 운명이 이제 갈렸듯이 지금의 기술적 흐름에서 보면 뭐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도 그러고 지정학적 그 불확실성에 대비한 그 공급망 전략을 또 어떻게 잘 짜느냐. 그리고 언제나 뭐 많은 경영자들이 강조를 하지만은 뛰어난 인재와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조직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재배치를 하고 역량을 모으고 조직화하고
하는 이런 경영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 큰 조직에서는 더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또 그 예전에 20년 전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 조직, 삼성의 조직도 많이 바뀌었고 리더십도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있어서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톱다운 조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는 총수가 거의 절대적인 그 의사결정권과 그 지배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모든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는 일이고 또 회사도 많았고 사업도 복잡했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서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룹 조직, 그러니까 회장이 직접 컨트롤하는 비서실이라는 그룹 조직이 있었고요. 그 비서실이 각 계열사 사장들과 이렇게 주요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회장에게 물어보는 그런 구조였고,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그 비서실을 구조조정본부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룹 구조조정본부. 그래서 뭐 삼성자동차도 처리하고 삼성중공업의 지게차 부분은 뭐 클라크라는 회사에 넘기고 뭐 이런 구조조정을 했죠. 그리고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미래전략실 안에 이제 그룹 인사, 그다음에 그룹 재무, 그룹 기획, 그다음에 그룹 홍보, 그리고 그룹 감사, 경영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뭐 있는 그런 식의 기능별 조직을 두고 그 기능별 조직이 전체 계열사를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을 이제 관리의 삼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리의 삼성. 경영자가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하면은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또는 미래전략실이라는 컨트롤 타워 조직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그룹 조직이 순항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재와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그런 것들을 중간 관리자들을 두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사람들은 그 그룹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엘리트들로 되죠. 우선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성과지향적이고 사심이 없고 그리고 해외에서 애사심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들로 뽑았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실수나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뭐 징계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인사를 통해서 보통 이제 뭐 책임을 지게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좀 자로 잰 듯이 움직인다 삼성그룹이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는 관리의 삼성이라고 이제 보통 하던 시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삼성에서 그렇게 일을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은 다른 기업에도 좀 쉽게 좀 취업이 되고 또 CEO로도 많이 영입이 됐던 그런 시대였고요. 지금 우리 이재용 회장이 지휘하는 삼성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룹 조직도 뭐 없고, 그리고 수평적 자율적 조직이라고 할까요? 계열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룹 경영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인사를 비롯해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재용 회장님이 다 하겠죠. 근데 이제 그룹 조직을 안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뭐 중간에 여러 일들 때문에 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다시 복원시키기가 어려운 뭐 내부 사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꼭 그룹 조직을 다시 지금 같은 시대에 복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과거 미래전략실 시절에 삼성이 그렇게 지금도 유효할까 그런 편제가 뭐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갈수록 그 개방된 사회고 정보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사회라서 이렇게 수직적 그 레이어가 있는 그런 조직 구조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볼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에 어쨌든 이종희 회장님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직 그 자신만의 스타일이나 자신만의 경영 언어나 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그러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변화와 혁신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확고하게 있는데 아직 이제 그런 거를 구축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충성심 높은 임직원들을 대동하는 그런 형태의 경영 방식이 지금도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임직원들의 의식이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요. 평생 뭐 직장 개념도 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재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처럼 애국심에 호소해서 한국에 남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시대고, 과거 이제 이병철 회장 창업주 시절에 만든 뭐 인재제일이나 합리추구나 사업보국 같은 이념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요즘 기업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잘 접목해서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영 이념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 수직적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수평적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출입을 해보면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고, 사실 요즘에 또 젊은 분들이 또 과거처럼 그렇게 톱다운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나가죠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과도기지만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구조본이라든지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사업지원 TF라는 조직이 있긴 한데, 삼성이 사실 몇 년간 운이 없어서, 좀 운이 없다고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게 좀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언젠간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문화도 확실히 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사실 밖에 있는 입장에서 그 안에 계신 분들만큼 고민을 얼마나 제가 치열하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 1년 정도 나가 있을 때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 다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좀 그 기업 문화에 좀 다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약간 하이라키가 좀 있는 이런 조직 문화였다고 하는데, 두 회사 다 다녀본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애플은 정말 그 제품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두 곳을 다 일해봤던 분인데, 물론 삼성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구글보다 애플이 나중에 더 잘 될 거다, 그런 조직 문화를 봤을 때. 근데 삼성도 사실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직의 그 작은 단위에서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뭔가 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될지 아니면 뭐 전 세계인들의 삶을 뭐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자부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북돋는 이런 좀 조직 문화의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 좀 토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야기만 하더라도 진짜 삼성전자가 얼마나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가 우리 경제와 증시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중요할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저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톡 쏘는 기자들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성전자, 삼성의 미래는 띠리리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오늘의 토크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스스로로 매우 밝다 이렇게. 삼성의 미래는 매우 밝다.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을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걸어온 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대단한 그 일본의 전자산업을 극복하고 달려온 길이고, 지금 뭐 사실 경쟁자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권에 올라온 이미 기업이고, 그리고 강력한 진입장벽을 쳐둔 상태고, 좀 부족하고 좀 약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일군 것이 워낙 대단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또 달려갈 수 있는 미래가 또 무궁무진하기에 삼성의 미래를 낙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띠리리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삼성의 미래는 그냥 삼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뭐 기업들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30년 전에 10대 그룹 중에 지금 남아있는 그룹이 몇 개냐,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들 하는데, 삼성이라는 이 중요한 기업이 뭐 1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뭐 500년 후가 됐든 간에 계속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좋은 단어들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이제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삼성을 담당하고 또 삼성 관련 단독을 제일 많이 쓰신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경 기자들의 필터 없는 토크, 톡 쏘는 기자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더 주가가 쭉쭉 가기를 같이 기원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